지금 미국 조지아주에서 전례 없는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단 하루 475명의 노동자가 단속에 걸렸고 그중 300명이 한국인 기술자였습니다. 새벽 공장 단지에 군용 헬기와 차량이 들이닥치며 합법 비자 소지자들까지 쇠사슬에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선거용 정치 쇼한국 압박 카드라며 진짜 이유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환영받던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는 하루아침에 낯선 존재가 되었는데요. 과연 미국이 계산한 단속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한국은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40대 중반이며 지난 15년간 미국 남부 지역의 국제부 기자로 일해왔어요. 주로 이민 관련 사건들을 취재해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은 미국의 법 집행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새벽 5시 17분 15대의 군용 차량이 조지아 산업단지로 진입했습니다. 헬리콥터 3대가 상공에서 150데시벨의 굉음을 내뿜으며 공단 전체를 뒤덮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기자 생활 동안 이런 규모의 작전은 처음이었거든요. IC 요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아스팔트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저는 200m 떨어진 곳에서 망원 렌즈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단속 작전에 대해 법 집행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은 달랐어요. 한국인 기술자들이 하나둘 끌려 나왔습니다. 총 300여 명이 구금됐는데 그중 35명가량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당시 이를 즉석에서 증명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체포됐어요. 요원들은 설명을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족쇄였습니다. 성인 남성들이 바닥에 엎드린 채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찬 모습이었어요. 김민수라는 배터리 엔지니어는 겨우 28살이었는데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과 수치심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호 반도체 설계자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당했어요. 요원 하나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미국 이민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00여 명 전체가 포크스턴 구금시설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그중 상당수가 합법 체류자들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버스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하나씩 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평소 단속은 새벽에 조용히 이루어지는데 이번엔 마치 언론에 보여주려는 것처럼 대낮 같은 조명 아래에서 진행됐습니다. 데이비드 김 목사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김 목사는 조지아 한인교회의 지도자로 이 지역 교민들의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의도적이었거든요.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 지 불과 72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마지막 버스가 떠나갔습니다. 그 뒤에 남은 건 텅 빈 공장들과 멈춰 선 크레인들 뿐이었어요. 제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속이 아니라 계산된 연극이었다고 말이에요. 공단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40년간 미국의 법 집행을 믿어왔던 제가 처음으로 그 신념의 균열을 느꼈거든요. 과연 이 작전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24시간 후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 때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40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걸어대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폭탄이 터진 건 CNN 정치부 데스크와의 통화에서였어요.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한미 방위비 협상이 결렬된 게 정확히 72시간 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11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올리자는 제안을 거부한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핵연료 재처리 독립권 요구까지 거부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한숨이 들렸어요. 주한미군 기지 추가 건설도 한국이 평택 외엔 안 된다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세 개의 핵심 현안이 모두 교착 상태.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300명 구금 작전이 벌어진 거죠. 두 번째 폭탄은 더 섬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베테랑 기자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2024년 선거용 정치쇼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조지아가 대선 경합주라는 걸 노린 거라는 거예요. 300명을 한꺼번에 끌고 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흘린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와 LG가 조지아에서 받는 IRA 전기차 보조금이 연간 20억 달러라는 거예요. 이번 구금이 그 돈을 볼모로 잡으려는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국토안보부 전 간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이번 작전 계획서가 3주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평상시 이민 단속 매뉴얼과는 완전히 다른 특수 작전이었다는 거죠. 상부의 직접 지시였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백악관 성명서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작전 시작 1시간 만에 발표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트위터 글까지 사전 작성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조지아 주지사실 담당자는 황당해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아무 협의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작전에 주정부를 제쳐두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데이비드 김 목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1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교민들이 하루아침에 정치적 볼모가 됐다고 했습니다. 한인마트에선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다고 했어요. 김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민들이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법적으로 살아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뉴스는 더욱 섬뜩했어요. 공화당 의원들이 마치 대본을 외우듯 일제히 같은 멘트를 쏟아냈습니다. 방위비를 더 내라, 핵개발은 위험하다. 미군 기지가 더 필요하다. 너무 완벽하게 짜맞춰진 시나리오였어요. 밤 2시 호텔방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섬뜩한 그림이 완성됐어요. 누군가 이 날짜를 골라 이 시점을 노린 거였습니다. 선거 시기, 협상 교착, 경합주 조지아, 보조금 압박.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반격이 미국의 모든 계산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걸 말입니다. 300명의 구금으로 한국을 굴복시키려던 계획이 오히려 미국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구금 작전 48시간 후 저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6시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서 거대한 사이렌이 울렸어요. 하지만 이건 화재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전면 가동 중단을 알리는 신호였거든요. 제가 공장 정문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높이 50m짜리 크레인 12대가 동시에 멈춰 섰어요. 마치 거대한 공룡들이 일제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던 생산라인에서 기계음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현대차 현지 관리자 톰 윌슨과 급히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서울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는 단 한 줄이었다고 했습니다.
즉시 모든 가동을 중단하고 추가 투자를 보류하라는 거였어요. 연간 35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이 하루 만에 멈춰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전 10시 LG 배터리 공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5억 달러를 투입한 거대한 시설이 조용해졌어요. 2만 8천 명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불안해진 겁니다. 제가 공장 앞에 섰을 때 평소 24시간 돌아가던 환풍기조차 멈춰 있었어요. 오후 2시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패키징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SK온의 배터리 공장까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 사전에 조율된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여의도 400 크기의 부지에서 100여 대의 건설 장비가 동시에 정지했어요. 콘크리트 믹서 트럭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현장 관리자 마크 데이비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30년 건설업에 종사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5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하루 만에 중단된 거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속도였어요. 한국 기업들의 결정이 내려진 지 불과 6시간 만에 모든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반격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조지아 주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연간 투자액만 120억 달러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직접 고용 일자리 8만 개,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25만 개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오후 4시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현지 노동자들의 반응이 가장 즉각적이었어요. 현대차 직원 제임스 브라운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간당 28달러라는 고임금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된다고 했어요. 이 지역에서 이런 조건의 일자리는 한국 기업뿐이라고 했습니다. LG 배터리 공장 근처 식당가도 이미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인데도 평소 절반의 손님만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어지니 매출이 뚝 떨어진 거예요. 지역 경제가 얼마나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틀랜타 경제연구소에서 긴급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가동 중단이 일주일만 지속돼도 조지아주 GDP에 0.3% 타격을 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1.2% 감소라는 충격적인 수치였어요. 밤 10시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이 멈추자 도시 전체가 정지한 거예요. 300명을 쇠사슬로 묶어 압박하려던 미국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조지아 경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제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정면 대결이 어떻게 끝날까요? 한국의 이런 강력한 반격을 미국이 예상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바로 다음 날 조지아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낼 거라는 걸 말입니다. 구금 사건 5일째, 저는 플러 지역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활기찬 대화로 가득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침묵이 흘렀고 간혹 들리는 대화도 불안에 떨리는 속삭임 뿐이었습니다. 이곳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플러 지역 인구가 22% 증가했는데 그 중심에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한인 식당이 고작 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6곳이나 됐어요. 코스트코 매장에는 김치와 만두가 당당히 진열되어 있었고 아파트 건설붐까지 일어났었죠. 하지만 그 축복 같던 특수가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목사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밤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교민들이 새벽까지 전화를 걸어와 두려움을 토로했다고 했어요. 김 목사가 보여준 교회 단톡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 자랑, 맛집 추천으로 가득했을 텐데 지금은 분노와 불안의 메시지들로 넘쳐났어요. 한 교민이 올린 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밀려나야 하느냐는 절규였어요. 또 다른 메시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15년간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는데 합법 비자를 가져도 이렇게 당할 수 있다니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 아래로 공감을 표하는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김 목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도시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출을 꺼리고 미국인들은 어색한 시선을 보낸다고 했어요. 4년간 쌓아온 화합이 하루 만에 균열나기 시작한 거죠. 가장 마음 아픈 건 아이들이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2세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너희 부모들도 불법 체류자냐는 심한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김 목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인마트 사장 박순자 씨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단골이던 미국인 고객들이 뚝 끊겼다고 했습니다. 김치와 라면을 사가던 이웃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울먹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인 식당가의 변화였어요. 6곳의 식당 중 3곳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직원들이 무서워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합법 체류자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분위기가 싸했어요. 평소라면 저녁이면 한국 아이들과 미국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았을 텐데 그날은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집에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일부 미국인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현대차에서 일하는 제임스 워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이 걱정된다고, 그들 없이는 일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구금이 잘못됐다고, 정치적 이유로 선량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모임에서는 이번 단속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불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피해의식이 표출됐습니다. 지역사회가 정치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저녁 무렵 풀러 시청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장 마이클 존슨은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법 집행을 지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거였습니다. 간담회 후 시장과 잠깐 대화했는데 그의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이 지역이 다시 쇠락할 거라는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4년간 누렸던 번영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착잡했습니다. 환영받던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낯선 존재가 돼버린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300명의 구금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런 불안과 분열이 곧 예상치 못한 연대로 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건 바로 현지 주민들 자신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구금 사건 6일째, 저는 서베너 경제인협회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습니다. 리사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닌 현실인지 다들 그렇게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리사 회장은 15년 전 이 지역에 정착한 1세대 한국 이민자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지아는 한국인들에게 미지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현대차가 2022년 메타플랜트 건설을 발표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여의도 4배 규모의 거대한 프로젝트였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고용 규모였어요. 현대차만으로도 직접 고용 약속이 8,000명, 협력사까지 합치면 1만 명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LG 배터리 공장까지 합치면 지역 전체로 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했어요. 이 지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리사 회장의 목소리가 격앙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의 구세주 같은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2019년 이전만 해도 이곳은 농업과 소규모 제조업에만 의존하던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젊은이들은 모두 아틀랜타나 다른 도시로 떠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오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상가가 생기고 학교도 확장됐어요. 무엇보다 젊은 가족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발 특수였죠. 리사 회장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패턴을 보니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점심도 거른 채 생산라인에 매달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했습니다. 현지 관리자들도 놀랐다고 해요. 미국 노동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열정이었다는 거죠. 품질 개선 제안도 한국인 직원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왔고 기술 혁신의 아이디어도 그들이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일하는 문화까지 바꿔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중단됐다고 했어요. 리사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없으니 기술적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특히 배터리셀 생산 라인은 한국인 기술자 없이는 아예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민 사회 내부의 갈등도 심각했어요. 일부는 돈 주고 뺨 맞았다며 분노했고 다른 일부는 그래도 법은 지켰어야 한다며 체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합법적으로 살았는데도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느냐는 거였죠. 리사 회장이 가장 안타까워한 건 다음 세대였어요. 한국계 2세들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인지 아니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이방인인지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경제적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타격받기 시작했어요. 55억 달러 메타플랜트 프로젝트만 해도 현지 업체 2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멈춰선 거죠. 리사 회장이 보여준 또 다른 자료는 더욱 심각했어요. 한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건데 월 평균 가구당 5,000달러를 지역에서 소비했다고 합니다. 300가족이면 월 150만 달러, 연간 1,800만 달러의 소비가 사라진 거예요. 현지 부동산 시장도 요동쳤어요. 한국인들이 몰렸던 아파트 단지의 임대료가 벌써 10%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식료품을 파는 상점들은 매출이 70% 급감했어요. 지역 경제의 생태계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리사 회장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한국인들이 이 지역에 가져다 준 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쇠락해가던 남부의 작은 도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희망마저 사라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300명의 구금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생존 문제가 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현지 노동자들 자신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9시 현대차 공장 정문 앞에 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일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시위를 하러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위의 방향이었어요. 제임스 브라운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린 그들이 필요하다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15년간 이 지역에서 일해온 그가 이런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200여 명의 동료들이 똑같은 구호를 외쳤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피켓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을 석방하라. 그들 없이는 우리도 살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한글로 쓴 피켓도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아와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누가 번역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제임스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당 28달러라는 고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한국 기업 덕분이라고 했어요.
이 지역에서 이런 조건의 일자리는 한국 기업들이 오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술적 의존도였어요. 라인 리더 마크 윌슨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배터리셀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한국인 엔지니어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미국인 기술자들도 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였죠. 시위대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도 있었어요. 평소 트럼프를 지지했던 보수적인 노동자들까지 나온 거예요. 그들조차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신념과 생계 문제는 별개라는 거였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했어요. 오후 2시경에는 LG 배터리 공장 앞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규모는 더 컸어요.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명확했어요. 한국인 동료들의 즉각 석방과 공장 재가동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노동자들의 연대였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모든 인종의 노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평소라면 인종 갈등이 있을 법한데 이번만큼은 계층을 뛰어넘는 단결을 보여줬어요. 공통의 적은 실업이었고 공통의 친구는 한국인 동료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지부장 로버트 존슨의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30년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미국인들이 주도하는 건 역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시위의 확산이었습니다. SK온 배터리 공장, 삼성 반도체 패키징 공장 앞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어요. 심지어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지 업체 직원들까지 연대하기 시작한 거죠. 오후 4시 조지아 주 의사당 앞에서는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이 모였어요. 이들의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한국인들을 돌려달라는 거였죠.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연방 정부와의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집회 참석자 중에는 의외의 인물들도 있었어요. 평소 반이민 정서가 강했던 지역 주민들까지 나온 거예요. 그들조차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기술자들이라는 거였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한백인 노동자가 들고 있던 피켓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다,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흑인 여성 노동자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정말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 모든 장면이 전국에 방송됐어요. CNN, 폭스, MSNBC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사가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미국인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밤 10시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300명을 구금해서 한국을 압박하려던 미국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오히려 미국인들 스스로가 한국인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압박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연방정부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진짜 반전은 국제 무대에서 일어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구금자들이 석방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7일 만에 300명이 모두 풀려났지만 세계 언론들의 관심은 오히려 그때부터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온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자료는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핵심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진짜 위상 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LG엔솔, SK온, 삼성 SDI 세 회사만으로 말이에요. 반도체 분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DRAM에서는 삼성이 세계 1위, SK하이닉스가 2위였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인텔 마이크론을 앞세워도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는 분석이었어요. BBC에서 온 연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7일간의 구금 사태가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는 분석이었어요.
조지아 경제가 일주일 만에 마비된 것을 보고 세계가 깨달았다는 거죠. 한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라 핵심 기술의 허브라는 걸 말이에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의 기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였죠. 7일간의 생산 중단 소식만으로도 유럽 자동차 주가가 요동쳤다고 했어요. 조선업 자료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조선업계 주문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의 80%가 한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방산 분야였어요. K9 자주포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됐고 이번 사태를 지켜본 각국이 오히려 한국 무기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까지 입증된 거라는 평가였어요. CNN 인터내셔널에서 온 전화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이번 조지아 구금 사건을 두고 미국의 쇠사슬 외교의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평가했어요. 7일 만에 굴복할 줄 알았던 한국이 오히려 미국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의 사설은 가장 신랄했어요. 미국이 동맹국을 범죄자 취급하다가 자신의 무지만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21세기에는 기술력이 곧 국력이고 한국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기술 파트너라는 분석이었어요. 영국 가디언의 기사는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완벽했다고 평가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경제적 수단으로 냉정하게 맞받아쳤다는 거였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외교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의 분석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가 동시에 증명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K-팝,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K-테크놀로지, K-디플로머시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을 보고 한국의 성장을 새삼 실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후진국으로 볼 수 없다는 냉정한 평가였어요. 저녁 무렵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7일간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군사적 위협도 외교적 항의도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에 명확히 전달됐어요.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경고였죠. 밤늦게 호텔에서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저는 전율했습니다. 300명을 쇠사슬로 묶어 압박하려던 미국의 계산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 발의 미사일보다 한 줄의 기술이 더 무서운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진정한 기술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조지아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를 위해 서울로 가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기자 생활에서 이렇게 자신의 편견을 깨뜨린 적은 없었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300명이 구금됐을 때 저는 이를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 출신의 백인 기자로서 미국의 이민 정책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거죠. 얼마나 오만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7일간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쇠사슬에 묶인 건 한국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신뢰가 쇠사슬에 묶여버린 거였어요. 동맹국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동맹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대응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외교적 항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제적 수단으로
냉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공장 가동 중단, 투자 보류, 프로젝트 중단. 단 하루 만에 조지아 경제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그 정확성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정교했습니다. 현대차, LG, 삼성, SK가 동시에 움직인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죠. 제가 가장 잘못 판단했던 건 한국의 위상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약소국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배터리, 반도체, 조선, 원전 등 핵심 기술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현지 노동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인들 스스로가 한국인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거였습니다. 우린 그들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돌려달라고 외쳤어요. 이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데이비드 김 목사와의 마지막 만남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이번 일로 교민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리사박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절망했지만 이제는 당당해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가치를 세상이 인정했다는 거였죠.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했어요. 성숙한 외교, 냉정한 판단,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실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어요. 7일 만에 모든 구금자가 석방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조지아 경제가 마비되고 현지 주민들이 시위하고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연방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석방 당일 광경이었어요. 300명이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나올 때 수백 명의 미국인들이 환영 인파를 이뤘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전율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우정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이번 사건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닌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존중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 쇠사슬에서 시작된 사건은 결국 한국을 세계의 리더로 끌어올린 반전이었습니다. 300명을 묶으려던 쇠사슬이 오히려 한국의 잠재력을 풀어준 열쇠가 된 거였어요. 미국은 압박 카드를 잃었고 한국은 존엄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오만한 서구 기자가 아니라 한국의 저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관찰자로 말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견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조지아의 쇠사슬이었다는 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쇠사슬은 한국인을 묶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국의 오만함을 묶어버렸고 한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세상에 보여줬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21세기 가장 극적인 반전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